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같이 어느 부분에 더 키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을 때는 1쪽부터 50쪽까지 학습지를 잘 챙겨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봐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3가지를 선정하고 사건의 원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의미 같은 경우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넓은 의미가 바로 이쪽, 그 다음에 좁은 의미, 그 다음에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란 무엇일까 같은 경우에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인데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반성을 할 수 있고 현재를 통해 방향성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 비교하는 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인류,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은 인류의 진화 과정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간단한 특징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몇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변화 속에서의 모습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3쪽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시대 구분 기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의해서 도구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선사시대, 기록이 있는 시대를 바로 역사시대라고 하고 도구에 따라서 석기시대와 금속시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번씩 읽어보자. 교과서 부분은 2번씩 읽어보자. 특히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구와 생활 모습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4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코 동굴벽화와 벨렌도르프 비너스상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다산과 풍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답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기 건너뛰고요. 자, 다음 페이지 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쪽도 마찬가지로 도구와 생활 모습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키포인트는 농사가 되겠고요.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하기 때문에 정착생활이다. 그 다음에 공평한 분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각각 담겨있는 뜻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간섭기 이런 것들 원시적인 농경을 했다 정도 움집도 있네요. 이런 키포인트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정착생활, 그 다음에 움집, 그 다음으로 간섭기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신석기 혁명 나와 있죠? 신석기 혁명. 왜 신석기 혁명인가? 바로 식량 생산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고, 목축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가락바퀴 의복생활의 증거입니다. 의복생활의 증거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7쪽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뭐죠? 거푸집이죠. 거푸집이 바로 뭘 만들기 위해서?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의 보급. 금속의 시대고요. 생활은 계속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다. 그래서 청동기는 바로 재사용 도구나 검, 장신구 등으로 사용되었고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울이 있었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가 있었다. 그래서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잘 읽어보세요. 9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변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데 농경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증가하면서 전쟁이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 단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과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반달돌칼 같은 경우에는 농경을 위한 도구였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농경문이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바로 농경문이 청동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 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단군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부터 미음까지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선민사상, 하늘에서 내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농경사회, 토테미즘, 재정일치사회였다 등등의 이 단군 신화에 담겨있는 의미를 꼭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별표 3개. 1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같은 경우에는 위만이 집권하면서의 변화, 특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철기가 보급되고 한 고조선 진국을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 고조선이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위만 같은 경우에 철기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지.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지. 영토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1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법 중요합니다. 8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존중하고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였다. 그 다음에 노비가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였고 50만 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화폐를 사용하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 그래서 8조법의 특징,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아놓으세요. 자, 고조선의 멸망 부분 보시면요. 고조선 이렇게 한나라 대립하면서 결국 멸망하였죠. 그 멸망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한사군이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낭랑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사만사회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잘 봐주세요. 13쪽. 자, 철기 사용에 따른 보급 변화 시험 범위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쪽도 아니에요. 15쪽도 아니에요. 16쪽 아니에요. 자, 1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군장, 부족 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로 단계, 이 단계 꼭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백시는 중앙집권 국가로 가지만 부여, 그 다음에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의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교과서 62쪽을 요거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 중앙집권제, 관등제, 관복제, 율령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의 뜻, 의미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영토확장은 그냥 영토확장, 불교수용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거였죠. 율령반포는 나라의 법체계를 위해서였죠. 통제하기 위해서. 관증제는 지방의 그런 연맹, 부족들을 서열화한 거다. 그 서열화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관복제였다. 그 다음 왕의 부자상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 요소들을 해야지 바로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려면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과 고국천왕, 그 다음에 소수림왕의 정책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조왕, 특히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가 주도한다. 그 다음에 고국천왕은 행정적 오부, 그 다음에 부자상속,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죠. 그 다음에 불교, 율령, 태학을 했다. 그래서 전성기인 광개토대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들. 자, 20쪽. 자,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통해서 우리는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하죠. 이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늘렸어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을 태왕,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면서 의식이 싹 텄다. 어떤 의식? 천하의식이 싹 텄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영향력을 보인 것이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담겨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또한 평양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결성된다라고 하는 거 잘 키포인트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바로 중원 고구려비 혹은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망성쇠는 참고. 22쪽 같은 경우에도 백제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한강 유역에서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 그 증거가 바로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석촌동 돌무지 양식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정도. 23쪽. 자, 고이왕의 업적 잘 알아놓으세요. 마한 통합, 법률, 율령, 관등제, 관복제 이런 것들을 했다.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초공황 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고구려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 가야 외를 잇는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초공황의 업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칠지도다.
그 다음으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는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했고요. 하지만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계로왕이 전사하자 방어 목적을 위해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쪽. 그래서 동성왕과 무령왕이 다시 한번 백제를 키우기에 노력하는데요. 동성왕은 신라와의 혼인동맹, 무령왕은 중국과의 교역, 22담노제, 지방통제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백제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흥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바로 성왕인데 이 성왕의 업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왕의 업적. 무령왕릉의 중국 문화, 일본 문화는 그냥 영향을 받았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업적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영토, 그 다음에 교역을 위해서 사비로 천도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다. 불교를 키웠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신라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을 되찾지만 배신당해서 백제는 이제 폭망의 지름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옮긴 이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그 다음에 흥망성쇠 참고. 27쪽.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잘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다른 고구려 백제와 다른 점. 여기는 세습을 했지만 여기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약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28쪽 왕호 신라 왕호 변천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국과의 교역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거서간, 차차웅, 이삭은, 마리간, 왕 이 순서도 알아놓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무랑이 나오는데요. 이 내무랑 김씨 세습 그 다음에 마리간 칭호 사용 있잖아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과의 관계를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증왕과 버풍왕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지증왕과 버풍왕의 업적들 잘 알아놓으셔서 결국에 얘네들도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거 업적들 샅샅이 알아놓으세요. 자, 30쪽 진흥왕의 업적 황룡사, 화랑도, 그 다음에 한강유역 차지. 한강유역 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비석, 북한산비. 또 뭐가 있죠?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이제 북한 지역. 그 다음에 가야 지역 알 수 있는 거를 창령비. 이런 비석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강유역 차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 잘 알아놓으세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31쪽. 읽어보세요. 참고, 흥망성쇠 그래프는 참고. 32쪽. 그래서 32쪽. 이 관계도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에 누가 친하고 대립관계였는가 알아놓으세요. 33쪽. 가야네요. 가야는 여러분들 변환에서 출발하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좀 보시고요. 다음 쪽 광개토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바뀐다. 꼭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는 거는 누구한테? 신라에게 정복당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쪽. 35쪽 대외교류 아닙니다. 36쪽 일본과의 교류 아닙니다. 37쪽 수행평가 범위였죠? 아닙니다. 38쪽 수행평가 범위였죠? 아닙니다. 39쪽 수행평가 범위였죠? 아닙니다. 40쪽 자, 골품제의 특징. 골품제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있느냐 먼저 알아놓으시고 이게 무엇을 통제했는가 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통일 이후기 때문에 진골이 이제 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부터? 무열왕부터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진골이 이제 왕을 했다라고 하는 거 키포인트 하나 알아놓으시고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육두품을 이용한다. 이 정도 참고삼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조. 그래서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지금 삼국통일 이유는 신라 중대가 되겠고요. 이 중대에는 진골이 왕을 하고 굉장히 왕권이 강했던 시대였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의 개혁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 5개. 목적은 왕권 강화죠. 그거에 대한 사례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도를 나는 진압하고 국학을 설립해서 인재 양성, 노국을 폐지해서 귀족들의 경제력 약화, 구서당을 설치해서 신라, 고구려인 백제, 말가린을 모두 포함해서 민족 융합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육두품을 등용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이 정도 각각의 사항들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조. 자, 42쪽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먼저 읽어보는 걸 토대로 신라의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이잖아요. 각각에 담겨있는 의미. 구주는 민족 융합이고 오소경은 수도 위치를 보완한다. 그리고 말단구역 촌은 촌주가 다스린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군사조직 특징, 구서당, 십정. 이 구서당의 의미는 구주와 마찬가지로 민족융합. 십정은 구주의 일주에 일정씩 파견되는데 남은 한정은 가장 북방지역인 한주에 한 더 파견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조 교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역 같은 경우에는 당항성, 울산항, 청해진 위치 보시고요. 신라원, 신라방, 신라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각각의 명칭의 뜻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삼, 비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유 2가지 잘 알아놓으세요. 44조. 동북공정은 괜찮습니다. 45조. 그래서 발해 건국에 있어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사람들이 같이 했고 대조영이 세웠다라는 건 기본 상식이겠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개막하고 이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왕 때, 문왕 때, 선왕 때의 특징. 무왕, 당과 싸우고 문왕, 당과 친하고 선왕, 전성기, 해동성국, 그 다음에 거란에 멸망하고 고려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거. 46조.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지냐 알아놓으세요. 삼성 명칭이 다르다.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 그리고 육부를 이원화했다. 그 다음에 정당성,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 4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고구려와 당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례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7쪽. 삶이 힘들다.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신라 그 진골귀족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해지는 그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인 난을 알아놓으세요. 난, 반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왕권과 진골귀족, 지방통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봉기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됐고요. 49쪽. 49쪽이 중요한데요. 이 지방 호족들의 특징 잘 알아놓으세요. 특징.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두품들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상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사상에는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호족의 성장 기반에 영향을 미쳤는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삼국이 성립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3명과 공통점을 알아놓으세요. 특히 견씨와 궁씨는 공통점이 2개예요. 알아보세요.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쪽부터 50쪽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더 부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면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도 기출문제 풀어보셔도 좋고요. 작년도 기출보다 조금 쉽습니다. 조금은 아닌가? 좀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시면 질문해주세요. 화이팅! 안녕!